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원래 다른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제 저저번 주부터 준비를 해놨었는데, 요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이 노이즈가 나오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계좌 흐름들이 안 좋아진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짚고 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 뭐 이런 것들보다 여기에 다 관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테마들이 보통 이제 움직입니다. 테마들이 움직여서 개인 자금 다 빨아놓고 이제 진짜가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진짜들을 잡아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지금부터 이제 취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당장 계좌가 조금 밀리고 뭐하고 한다는 거는 이제 미래에 더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이제 1번, 2번, 3번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번 영상에서. 그리고 1번의 시나리오는 관세 부과를 하고, 자, 협상을 지속하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를, 철회하고, 그리고 협상이 진행이 된다든가, 협상이 타결되는 부분인데 협상 타결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자, 이걸 이제 45% 정도, 이걸 50% 정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제 협상 결렬이 되면서 관세 부과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뭐 최악으로 치닫아서 이거는 이제 뭐 금융위기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이런 가능성은 거의 뭐 5% 미만이다.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이 난 부분은, 자, 1번으로 이제 결론이 났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 이런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노이즈냐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겠지만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요 반등이 들어오는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밸류 포인트를 이제 좀 낮춰야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6월달에 2450에서 6월 18년 6월 달에 이제 2450에서 흘러내려서 18년 10월 이때가 이제 지수 포인트가 이제 2000을 깼죠. 2000을 깼는데 밸류가 엄청 매력이 있는 구간인데, 자, 기업 이익들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가이던스들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 상방을 이제 뭐 120조에서 130조 정도 본다고 볼 때, 2400에서 자, 2600 정도가 적정 가치다. 기업 이익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소만 되면, 이익들이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3,000, 4,000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사이에 이런 부분에서 자, 밸류에 대한 부담, 지금 당장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이 밑에서는 제가 계속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들, 회원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들이, 자, 2200 밑에서는 그냥 100%다. 지금 어때요? 2070, 80 요까지 내려왔잖아요. 2200 밑에서니까 그냥 요렇게 흐름을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하지 않으면 뭐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면, 이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미국채라든가 미국 자산을 내다 파는 쪽으로 가면 요거는 폭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대두, 뭐 그러니까 뭐 농산물이죠. 이것도 규제 들어가고, 요런 뭐 시기고, 무슨 뭐, 1000억 제품에 대한 무슨 관세 25%. 이거는 또, 중국에도 당장 타격이 있어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 이 대두라든가, 히토류 같은 거는 이제 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들이 만약에 끌고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아마, 뭐 별 사이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나오면, 요런 구간이 이미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중국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 빠지고 그때를 이제 바닥으로 잡고 그때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다시 협상을 이제 진행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제 또 반등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반등 포인트들을 지금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2450포인트, 자, 코스피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스닥은 이제 밸류로 놓고 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자, 코스피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게 6월달에 18년 6월달에 이제 2450이었고, 18년 10월달에 자, 리스크가 나왔을 때 이때가 이제 2000포인트를 깼어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온 게 2250까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밀려갖고 지금 이제 2080에 있는데,
요거를 깨주고 말고 어쩌고저쩌고 올라가는데 2150. 그리고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 협상.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관세 25% 2천억에 대한 관세 25% 철회. 자, 10%에 대한 거는 이제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10%에 대한 부분들은 자, 25% 다 철회하는 게 아니고 15% 추가 관세 부과한 요 부분들을 이제 만약 철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2400까지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없으면 215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가 일단 반등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200 밑에서는 그냥 계속 주식 비중 100%로 저는 이제 사인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는 밸류가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융위기가 온다 그래도, 이게 현실이 돼도, 자, 우리 기업들 이익은 100조 이 이하로 떨어지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2007년도에 보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벌었던 돈이 70조고 2008년도에 이제 40조 정도까지 이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기업 이익이 거의 반토막 났는데 40조에서 이제 한 50조. 이게 한 30% 정도 작살이 났을 건데, 자, 이런 이익들이 예를 들어 150조에서 많이 양보를 해줘서 여기에서 진짜 금융위기 와서 작살이 난다 그래도 기업들이 3분의 1 이상의 이익을 토해내기는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다. 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자, 90조 100조는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 그랬을 때, 자, 확률 5%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이렇게 될 확률은 저는 이제 5% 미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의 시진핑이랑 트럼프랑 이렇게 작살이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 포인트는 자, 1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가 적정 밸류입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 와 있는 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있는 밸류 구간이라는 거야. 2080포인트니까 요 구간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빠져봐야 5% 10% 거기서 더 빠진다는, 만약에 1800포인트나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거의 역사적인 저점. 그러니까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스크라는 거는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하는 거지, 리스크가 나와 있는 구간에는 현금을 많이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리스크다. 그럼 뭐라고요?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시간을 투자하면 알아서 다 되돌리고 수익을 많이 주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내가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팔 구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해갈 거냐라는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 글로벌 금융위기. 자, 확률 5% 미만이라고 그랬고,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자, 1800에서 2000포인트. 자, 코스피 포인트로 치면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업 이익이 올해보다 20% 30% 더 떨어진다고 봤을 때, 자, 90조에서 100조 요 구간까지 내려온다 그랬을 때 가능성이에요. 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거의 진짜 10% 미만이다. 왜? 금융위기가 와야 요런 구간까지 이익단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자, 미국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하고 협상 결렬 소식이 뜨고, 또 중국은 미국채를 팔고 미증시 박살내고, 자, 히토류 이런 것까지 이제 들고 나와서 아예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또 미국은 뭘 갖고 나올까요? 지금 보면 남중국해 이야기가 안 나오죠? 자,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바로 협상은 결렬이고 그냥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서로 핵 쏘고 이런 전쟁은 안 나겠지만, 거의 전쟁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남중국해 문제를 미국이 들고 나오는 순간. 근데 미국이 관세 이야기만 끝나고 요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미국도 협상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건 협상이고 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다 독도 달라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니네 독도를 주면 내가 관세 철회해줄게 요런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미국이 끌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자, 결렬에 대한 이거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돼. 근데 지금 이제 추가 관세 부과하고 중국도 이제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고 뭐하고 하는 이유들이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열려 있다. 그러니까 요런 노이즈들이 계속 나올 건데, 결국은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같이 갈 거라는 거죠. 자, 시간만 끌면 경기는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 대한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제 노이즈가 나오고 리스크가 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조금 진행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뭔 노이즈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금 당장 터졌을 때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피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자, 협상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 협상이 결렬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런 신호들이 나와도 다시 협상을 이어가면 그냥 협상은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협상 결렬에 대한 코멘트를 보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에 대한 시그널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중국이 진짜 미국채를 던지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나오거나 뭐 굉장히 미국에 지금 보면은 히토류 요 부분은 이제 좀 타격은 있는데 요게 미국 기업들이 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요건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미국채를 판다든가 미국 주식을 판다든가 요렇게 되는 순간 이제 뭐 위안화는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쓰레기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오면은 이제 뭐 중국이 좀 판단 미스가 되는 걸 수도 있고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거다. 금융위기가 온다고 겁낼 게 아니고 금융위기가 오면 그 순간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면 확인되는 순간부터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과거에 IMF 때도 IMF가 확인이 되는 순간 가는 거예요. IMF가 확인이 되는 순간 IMF에서 우리나라 와갖고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좋아질 거다 뭐 요런 게 나오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응 코멘트가 나오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면, 자, 금융위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나와서 하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확정돼버리면 그냥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금융위기가 왔다고 도망가면 바닥에 파는 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에 대한 거는 예단을 하지 말고 만약에 만나면 그냥 시간 투자를 하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요런 시나리오로 가버리면 트럼프는 이제 뭐 재선 실패를 하겠죠. 그리고 아니면 탄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대통령이랑 시진핑이 협상하기까지 전 세계 경제는 꺾이겠지. 근데 요런 부분들이 되면 시진핑이 요렇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사실 이런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관세 카드를 계속 꺼내갖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좀 부담이 있다 그래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세가 진짜 부과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미국도 힘들어져요. 당장 이제 소비가 꺾이고 이제 경제가 둔화가 될 테니까. 근데 계속 공격을 해서 우리는 1이 죽는데 미국은, 자, 우리는 1이 죽는데 중국은, 자, 3, 4가 죽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1알만 죽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0%만 죽으면 되는데, 중국은 30%, 40%씩 작살이 나는 거예요. 경제가. 중국은 지금 이미 중소기업들이 거의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세가 뭐 초과 발효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 점점 더 가속화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선이 오면 금융위기가 터지겠죠.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디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이 협상이 결렬로 간다든가, 지금부터 이제 시간이 끌어져 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계속 공격을 하는데, 미국이 공격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카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삐끗해버리면 중국은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되면 이제 기업이익이 20% 30% 감소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자, 2019년 추정치인 120조 130조가 90조 정도까지 후퇴를 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자, 코스피 지수는 이제 18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금융위기를 가정한 겁니다. 자, 확률 여기다 배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그냥 견디는 거고, 진짜 이런 확률이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할 이상이라고 보는데 여기다 배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버스라든가 지금 하방에다 배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라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에 120조, 130조 이제 추정치가 나오는데, 그러면 2400에서 2600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이제 관세 철회되고 뭐하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추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방에다 배팅했다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나는 구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작살 나는 거지. 그럼 이제 막 공매도 물량들, 해지 물량들 엄청 들어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가가 급등으로 갈 수가 있다. 증시는 이제 1700, 1800까지 이제 단기 폭락이 나올 수 있겠고, 요거는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계속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2008년, 2011년에 반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폭락이 나오는 순간 대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융위기가 와버렸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서민들 이제 뭐 다 작살나는 거고, 진짜 부동산 개박살나고, 막 경제가 휘청휘청 할 거니까, 뭐 중소기업들도 많이 망하겠죠. 그래서 오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요럴 바에는 그냥 금융위기 나버리면, 이제 서로 못 싸우거든. 금융위기 순간은 어떻게 싸워요? 지금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고 지금 다 죽고 있는데 이게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서로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교역이 이제 축소폭에 따라서 이제 단기 리스크는 있을 수 있는데, 전 세계적인 내수 부양책이 활발해지고, 정부에서 적극 개입을 할 거다. 금융위기가 오는 순간 정부에서 엄청나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다 죽는다 그러는데 너네 죽어라 그러고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절하를 하든 어떻게 해든 해갖고 막 부양책 쓰고 돈을 막 엄청 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돈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면 항상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추경도 뭐 최대폭으로 확대하고, 자, 공매도 막 금지하고, 금리 인하하고 막 돈 찍어 풀고, 화폐 가치 떨궈갖고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되는 거지. 지금 화폐가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예를 들어 뭐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화폐 가치가. 그럼 이거를 뭐 이제 막 떨구는 거야. 뭐 500원으로 떨구고, 이것도 안 되면 막 300원으로 떨구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물가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경기가 다시 부양이 되는 거지. 자, 어떻게든 협상을 끌고 가는 결론이 나오면, 자, 확률 95%. 이제 전에는, 자, 1번, 2번의 확률이 다 있었는데, 2번이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오는 흐름. 자, 1번 같은 경우가 확률이 높았는데, 이건 이제 밀렸다 반등이 나오는 흐름. 요런 그림으로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1번으로 결론이 났죠. 그럼 이제는 어때요? 자, 이 전에 봤던 건 어때요?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부터는 약 90% 이상이 그냥 협상을 끌고 가는, 이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노이즈가 계속 나올 건데, 이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리겠죠. 증시는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흔들릴 거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협상에 대한 이제 뭐 타결이라든가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 증시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요렇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섹터로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는 이제 2, 3년, 디스플레이는 1년에서 2년. 디스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020년, 요쯤 어디에서 이제 뭐 하반기나 요쯤에서 이제 고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1년이나 2023년에 고점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탑픽이 되지 않을까. 자, 협상으로 진행이 되면, 자, 호황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4차 산업 때문이고, 4차 산업으로 인한 기업 투자 확대.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기업들이 투자가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데, 투자가 살아나는 순간 증시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기업들의 이익들도 그리고 전세계 경제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부터 이제 전기차 섹터인데, 요쪽 테마군 중에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라든가 요런 거는 거의 제가 2017년도에 5G 막 떠들었던 것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G를 막 2017년도에 좋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을 시작하려면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조건 이제 뭐 거의 뭐 맞아있는 테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쪽 관련주들을 2017년도에 굉장히 언급을 많이 했었고 비중도 많이 채워놓고 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막 부각됐으니까 이제 천천히 치워가는 포지션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죠. 천천히 이제 비중을 축소해가는 포지션으로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축소를 하는 거니까 이게 축소를 하는 과정이 다 치울 때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지. 아니면은 다 안 치고 일부는 끌고 가면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업황을 보면서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2019년 하반기, 지금 당장은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무역 분쟁이 저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에는
이거는 이제 전기차 섹터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2021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대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재고도 좀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생산 라인을 풀 가동을 시키는 시점이 2020년도부터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소재, 뭐 부품 요런 것들이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부터 기업들 이익으로 엄청나게 잡혀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가 본격화되겠죠. 이때부터. 자, 중국에서도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소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거의 보면 2021년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제 많이 찍어내기로 지금 이렇게 계획 발표가 나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2020년도쯤에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수주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쯤부터 이제 실적이 슬슬 늘어나는 포지션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요쯤부터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G 통신 장비는 진다는 거지. 왜? 지금 인프라를 어느 정도 깔아놨다는 거지. 여기서 추가로 더 깔겠죠. 근데 어때요? 밸류를 보면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품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5G. 내가 생각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 툴 안에서는 5G 관련 섹터는 이제 단기적으로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이제 지금 거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밸류 매력 있는 것들은 당연히 끌고 가면 되겠고, 밸류 매력이 없는 것들은 이제 서서히 치워가야 되는 포지션이 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4차 산업 테마 쪽으로 보면 통신 장비는 지고 이제 5G 인프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쪽이 이익이 늘어나는 게 보여요. AR, VR,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뭐 솔루션, IT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 추세가 시작이 되고 나서 테마 한번 형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테마 한번 형성한 다음에 작살이 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진짜 가치를 입혀가지고 움직이는 구간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테마를 한번 형성하는 요런 구간들이 빅데이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슬슬 지금 수급이나 뭐 요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 반등의 시작은 테마로 될 거라는 거죠. 자, 어떻게? 자, 2018년도 10월에 보면 정치 테마가 움직였죠. 자, 우리는 이제 한창제재하고 남선알미늄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로 이야기를 했었고, 자, 11월 달에는 어때요? 한진칼 이슈. 자, 우선주가 폭발을 했죠. 10월 달에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어때요? 폭락이 났죠. 폭락일 때 움직인 게 정치 테마예요. 이게 제일 쓰레기야. 제일 쓰레기. 이거는 그러니까 더 가든지 더 많이 뭐 이제 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는 거의 뭐 진짜 그냥 이슈로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어때요? 저평가. 저평가되어 있고 뭔가 이슈가 붙어서 이제 주가가 폭발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자, 한진카루, 대한항공우.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어때요? 12월 달에 이것도 이제 쓰레기가 움직이죠.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가 항상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소차 테마인데 내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거는 실적이고 뭐 가치 같은 게 없이 그냥 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소차 테마.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별표 친 것들이 쓰레기였어요. 먼저 움직인 게. 다시. 자, 10월 달에 폭락 나올 때 움직인 게 쓰레기. 그러고 나서 12월 달에 폭락 나올 때 이건 이제 미국 폭락이었죠. 미국 폭락. 이거는 한국 폭락. 한국, 중국. 뭐 이머징 폭락 나올 때 움직인 거. 미국 폭락 나올 때 움직인 거. 그 다음에 어때요? 미세먼지는 어때요? 자, 진짜 실적이 입혀지면서 움직였어요. 실적이 진짜 있고 기업 가치가 저평가 구간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은 이제 진짜예요. 진짜 테마야. 요런 애들은 진짜 테마는 어때요? 눌렸다가 다시 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요런 애들은 어때요? 이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산 만드는 거고, 자, 이런 애들은 어때요? 막 요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중간에 이제 뭐 한 번씩 이렇게 리스크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언젠가 크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지. 몇 년을 놓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별표 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는 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좋은 밸류 구간이 오면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 4월에는 어때요? 자, 지수가 조정일 때 움직인 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이게 달라요. 이거는 밸류를 놓고 움직인 거예요. 이제 밸류를 먹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5월 달에. 5월에 좀 이제 조정이 가팔라주고 있죠. 거의 뭐 하락이 좀 강도가 세. 자, 움직인 게 뭐예요? 그래핀. 막 9일 제지 300%씩 가고. 자, 쓰레기가 움직였단 말이야. 뭐라고요? 내가 쓰레기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진짜가 아니야. 가치가 입혀져 있는 게 아니고, 가치를 입혀서 가는 게 아니고, 기대감. 뭐, 요런 걸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지금 그래핀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 또 다른 쪽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요런 테마 장세가 움직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테마가 움직이는 게 빅데이터에서 움직일 수 있다. 요게 1번.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마로.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보면 어때요? 이런 테마 움직이고 11월, 12월 움직인다면 어때요? 진짜가 움직이는 게 뭐예요? 1번 반도체. 1월 달에 움직였죠. 얘네들이 이제, 자, 바닥 탈피를 했던 거고, 이제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보고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자, 그때는 어때요?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쪽 비중을 줄이면서 전기차 섹터. 요쪽 딱 채워가면, 자, 포트 정비 끝난단 말이야. 요런 포지션을 놓고 어떻게 해갈지 우리는 이제 대응이라든가 요런 거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거죠. 지금 빠지는 것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빠지네 죽겠네 요런 생각 해갖고는 절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갖고 수익을 보고 뭐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코멘트를 드리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또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자, 지수인데 우리가 처음에, 자, 제가 100% 사인 낸 데가 여기에요. 2240이에요. 자, 여기서 100% 사인을 냈어요. 주식 100% 채워라. 근데 이때 마이너스 5%였단 말이에요.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였어요. 자, 증시 이렇게 작살났어요. 10월 달에.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무슨 뭐 30%까지 간 회원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어때요? 요 구간에서 계좌가 플러스 5%에서, 자, 많이 간 회원분들은 뭐 플러스 30%까지 간 회원분들도 있어요, 계좌가. 자, 일부러는. 자, 이 사이에 있는데 평균이 이런데 이때 대응을 잘 못한 분들. 마이너스 5% 뭐 이렇게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 이때 당시에. 지금은 어떨까? 지금 이렇게 눌렸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선 분들도 계실 거고, 마이너스 폭이 되게 작을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리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분들이 계실 거고, 이게 뭐 여기 이탈을 2000선 이탈을 해도 금융위기로 오지 않으면 마이너스 10% 안으로 됩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10% 안에서 이제 지켜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린 다음에 2150까지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되면은 플러스 10%. 자, 이거 30%씩 수익 나는 분들은 이게 뭐 40% 50% 되겠죠, 플러스. 자,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 구간에 계좌가 플러스를 확대해요. 그럼 시간이 더 걸릴 뿐이지 결국은 2600을 넘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증시는. 이게 영원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 확대하다가 요 자리를 넘어서는 시점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요 자리를 넘어서는 시점에 이미 곱하기 2 곱하기 3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블을 키우면 어때요? 계좌가 곱하기 5 곱하기 10 된다고.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가서 보자고요. 왜? 2015년도에 자,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그쵸? 이때 당시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이전에 써도 마찬가지지. 이 이전에 써도 만약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때요? 이 폭락 맞았겠지. 근데 이때 주식 투자를 했으면 어때요? 이때 수익이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때 우리는 왜 수익이 많이 안 났을까? 이때 우리는 플러스 10%밖에 안 됐단 말이야, 회원분들이. 플러스 10%에서 30%밖에 안 됐어, 계좌가. 왜 그럴까요? 자, 반도체하고 바이오만 갔는데 이거는 안 갖고 있었잖아. 근데 이 반도체하고 바이오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이 어디 샀을까요? 요소 샀다고, 요소 다.
요거 가장 많이 산 돈이 이때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요때 들어왔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때요? 마이너스 30%에서 이제 뭐 대형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스 30%겠지. 뭐 요게 샀으면 마이너스 70%까지 자 이렇게 갖고 있다고. 지금 계좌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이걸 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폭락을 만들어 준 게 요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갖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주도주가 이제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다음에 주도주가 만들어질 때 우리 계좌는 요 구간 이제 2500, 2600 넘어가는 구간에 곱하기 2, 곱하기 3 된다니까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넘어가는 구간에 보자고. 이 시점이 언제일 거냐? 그걸 모르지. 만약에 이 기간을 올해 이렇게 쉬어버리면 어때요? 요 구간에서 곱하기 2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구간지 못하고 요 밑에서 이렇게 놀면 요 구간이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리고 나서 이게 돌파하는 시점은 어때요? 자, 곱하기 5, 곱하기 1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도 이렇게 간다는 거야. 계좌도. 이게 정상이라고요. 항상 수익만 나고 할 수가 없어요. 손실로 돌아서는 구간도 있어요. 근데 이걸 평균치로 쳐보면 여기서 이제 투자 시작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투자 시작을 여기서 했다고 시작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 있어도 결국 이게 다 돌아서는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시간을 입혀가면서 결국은 계좌 수익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리스크가 굉장히 막 붉어지고 있고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지금 이제 계좌가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시작했던 시점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미 이 자리에서 반도체하고 뭐 이제 바이오 대장주들은 바이오는 이제 밸류로 판단할 수 없어서 못 샀던 거고 반도체 이제 대장주들은 이미 이 구간에 뭐 주가가 뭐 100% 바닥에서 500%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어요. 300% 이렇게 이미 이 자리에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수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밸류가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서. 물론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내가 판단을 했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서는 구간에 이런 흐름을 한 번만 잡으면 아무리 많이 틀리고 뭐하고 해도 우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포지션들만 다 잡아가면 결국은 이긴다는 거야. 자, 회원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중 관리. 자, 종목을 우리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있는데 100만원씩 샀으면 이 100만원씩 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상승 종목이 이제 100%를 기준으로 놓고 1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을 보면 하락은 이제 상장폐지잖아요. 이건 상폐. 이 종목이 상폐되는 종목이 이 상승하는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도 안 돼. 10%도 안 된다고. 상폐되는 종목이 10%도 될 수가 없지. 50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0 종목 나오면 이제 한 2%. 전체 계좌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3%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요런 종목들이 요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에는 어때요? 하락장에는. 자, 우리가 포트 정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 되기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10%에서 예를 들어서 90%까지 잘라낸다고 치자고. 하락장에는 이제 손실을 하고 교체를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돌아서는 구간이 오면 무조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해갖고 교체하는 종목들도 플러스인 종목들이 훨씬 많아져요. 점점. 교체하는 종목들도. 그리고 이렇게 기준 수익률로 우리가 측정한 이 100% 이상 상승했는 종목이 이게 예를 들어서 1%로 매매를 하면 30%만 나오면 이거는 이제 계좌가 곱하기 2가 된다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개 갖고 있으면 내가 100% 이상 가는 종목을 30개만 경험을 하면 이거는 이제 계좌 수익률이 곱하기 2가 된다고요. 자, 이거를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갖고 있다가 한 종목이 어떻게 하다 운 좋게 100%가 됐어. 근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작살나버리고 하면 계좌
계좌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서 심리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렇게 몰빵으로 해갖고 절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종목을 이렇게 나눠서 분산을 투자를 하면 요런 거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고. 그걸 쌓고 해서 수익을 더디게 갖고 가서 결국 키워가면 절대 무너지는 포지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무너지는 포지션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회원분들이랑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조정 구간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폭락이 나오든 이제 하락이 나오든 이 구간은 지나고 보면 항상 기회예요. 지나면 항상 기회. 그럼 이제 뭐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이제 시나리오라든가 대응 전략 같은 건 우리가 왜 세울까? 그냥 수익률을 좀 높이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주식 투자는 이긴다고요. 분산 투자만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이겨요. 주식 투자는 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률을 좀 쌓아가면서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고. 자, 회원분들은 그런 계좌 변동성이나 뭐 이런 게 뭐 나왔을 때 리스크 구간이 나오고 뭐하고 했을 때 심리적으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제가 멘탈을 잡아드리고 뭐하고 하려고 리딩을 하는 거죠. 투자는 회원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경험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부족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이 경험을 간접 경험하는 거지. 근데 이 간접 경험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뢰가 안 간다고, 신뢰가. 그래서 이 신뢰를 만들려면 어때요? 이 경험을 직접 해봐야 된다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야. 주식 투자가 절대 실패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적인 근거가 내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 자, 이 시간을 들여서 투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경험의 폭을 높여가야 돼요. 그 과정에 요런 리스크들도 다 만나는 겁니다. 뭐 무역 분쟁이고 뭐 이런 리스크들도 다 경험을 입혀가는 과정이다.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요런 구간을 경험한다는 게 지나고 보면 야, 정말 그때 그 경험을 한 게 엄청나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엄청나게 좋은 경험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그 당시에 있는 시간이 심리적으로 힘든 거지. 내 돈이 줄어들고 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심리적으로 힘든 거지. 요걸 이겨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본의 자유를 갖고 자산을 크게 이제 투자로 이제 증식을 시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주제를 많이 벗어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이제 방송한 지도 오래되고 했는데 좀 나아지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미숙해요. 이해 좀 해주시고 앞으로 더 좀 이렇게 팩트만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